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우리 오라클이잖아요. 네. 김덕진 소장님의 말씀을 진짜 어디 적어놓고 한 글자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게 네. 불과 몇 개월 전에 오라클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왜 그걸 그렇네요. 흘려들었을까? 저도 제가 얘기하고도 잘 기억을 못했는데 오랜만에 자료 찾다 보니까 3개월 전쯤에 저희 유튜브 영상에 누가 예.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오, 엑스클 최고예요.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보고 사신 분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었죠. 네,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최근 오픈 AI가 오라클과 5년간 뭐 400조 원? 네. 야, 400조 원의 컴퓨팅 파워 계약을 맺으면서 다시 화제가 됐고 이게 또 주가 오르게 되고 그래서 연일 이슈예요. 네, 일단 맞습니다. 계약 내용이 뭡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가 오라클로부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416조 정도의 컴퓨팅 파워 구매 계약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이 컴퓨팅 파워 구매 계약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픈 AI가 서비스를 하려면 뭐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뭐 GPU도 필요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직접적으로 오픈 AI가 사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그거를 빌리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임대해서 사용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 계약이라는 게 사용자가 물리적 데이터 센터나 장비를 직접 구매하거나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데이터 센터의 서버, 뭐 GPU, 메모리 등을 필요한 만큼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설 내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량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 계약을 오라클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이 5년 동안 이 오픈 AI의 인프라를 공급해주는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까지 중에 거의 뭐 사상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어느 수준인지를 또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번에 계약한 게 한 4.5 기가와트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거든요. 예. 근데 이 4.5 기가와트 전력 사용량이 미국 내에 40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 엄청난 전력량만큼의 데이터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00만 명 가구가 1년 동안 쓸 전기료를 한 공장이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전기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프라를 예,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인데 또 이걸 비유를 할 수 있는 게 구글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서 제일 크게 쓸 거잖아요. 예. 1년 동안 쓰는 데이터 센터의 전기량이 3기가와트시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번에 계약 맺은 게 4.5기가와트니까 더 큰 거네. 예, 뭐 4년 동안 나눠 쓰는 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구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빅테크 회사가 쓰는 데이터 센터 총량에 예.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데이터 양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오라클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40% 이상 급등하기도 했고 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라클이 발표를 할 때는 원래 오픈 AI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 예. 다음 날 이제 발표가 됐던 건데 발표 날에 오히려 이런 계약도 있고 그 외에도 아직까지 체결은 됐지만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제 동작하지 않은 계약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계약들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하는 게요.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컴퓨팅 파워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셨던 건 오라클의 그 설비를 오라클이 한 거 아니면 오라클이 할 거를 네. 구매해서 대여해서 쓰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실은 이제 그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예. 이제 오라클하고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가 미국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 예. 그게 실은 4년간 5천억 달러 투자 금액이었거든요. 알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발표한 이 내용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원래 오라클은 인공지능 분야의 회사는 아닌데 그렇죠.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는 회사들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구축해봤던 회사가 오라클이니 그래서 결국 오라클이 인공지능 관련 회사들이 된 거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약간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럼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잘 운영했었느냐라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라클이라는 회사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977년도부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만들던 회사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에 계시는 분들, 기업 IT 하시는 분들은 오라클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데 네. 일반 이제 소비자분들은 오라클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는 기업이 수많은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의 구조 설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컴퓨터한테 잘 최적화돼서 들어가는가라는 거를 만들어서 아주 큰 돈을 번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 회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AI 분야로 오면서 약간 이제 조금 뒤처진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기존에 쓰던 서버 방식이 네. 우리가 최근엔 클라우드라고 그래서 큰 데이터 센터에 여러 회사의 것들을 같이 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인프라를 빌려 쓰는 구조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 오라클은 전통적으로 서버를 파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A라는 공장에 실제로 들어가는 데이터를 A라는 공장 자체 서버 시스템에 넣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프라 전체를 판매하는 회사 쪽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데이터도 많이 축적을 했고 유지 보수도 하고 거기에서의 데이터 서버 비용도 많이 냈는데, 지금 시대가 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는 내 정보를 내 컴퓨터가 아니라 정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큰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는 구조로 갔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일종의 오라클이 초창기에 약간 구닥다리 느낌 아니면 뒤처진 회사 이런 느낌으로 조금 포지셔닝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타이밍에 이제 그 오라클이 승부수를 하나를 겁니다. 어떻게 거느냐? 실제로 봤더니 이 데이터 센터로 사람들이 많이 이전을 하는데 AI 시대가 이렇게 열리기 전부터 데이터 센터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기존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일반적인 데이터 구조를 하기에는 좋은 건데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나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약간은 최적화가 덜 돼 있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범용 서비스였으니까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AI가 등장을 하니까 이제 오라클이 생각을 한 거죠. 지금 AWS, 아마존이나 애저, 뭐 구글 같은 데가 잘 하고는 있지만 이 시장이 더 커질 것 같아. 그럼 그 시장이 커졌을 때 우리가 범용,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클라우드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네. 아니야. 우리는 차라리 잘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는 아주 성능도 높고 기업의 거니까 신뢰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만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걸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처음부터 AI 같은 초고성능 컴퓨팅 작업만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GPU의 문제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할 때 CPU 기반으로 구축했던 것도 다 GPU로 갔고 네.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이 GPU의 성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예. 컴퓨터, 그러니까 GPU를 여러 개를 붙여서 쓸 때 오히려 병목이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 두 개, 세 개 GPU를 통으로 합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연결하는, 쉽게 말하면 전선이라고 표현을 하면 예. 연결을 하는 연결선이 오히려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칩 자체는 빠른데 빨라지는데. 칩끼리 연결을 했을 때 이 교통망이 좋아야 되는데 이 교통망이 느리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도 이게 한 번에 딱 처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막 특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AI 연산 혹은 AI 추론에 최적화된 이런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만들기 시작한 부분이 실제로 이제 사람들에게 반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오픈 AI도 어떻게 보면은 오라클이 만든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 최적화된 AI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이제 빌려 쓸 거야라고 하는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오라클이 했던 사업에서 약간 AI 기반으로 피벗을 하면서 그게 지금 시장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서 말씀 주셨던 오픈 AI 말고도 뭐 다른 요즘 AI 관련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른 회사들도 그럼 이 정도면은 오라클에 쪼르르 달려갈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오라클이 큰 계약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B2C랑 B2B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B2C는 개인이 그냥 소비자로서 이것저것 쓰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도 그렇게 큰 이슈가 없잖아요. 근데 기업 대 기업 서비스의 위력은 결국에는 한 회사가 데이터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 자체가 큰 비용이 들고 네. 의사결정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기업 대 기업 비즈니스는 한 번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오라클의 기존 고객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튼 원치 않든 어느 정도는 기존의 고객에 대한 계약도 있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 유지도 있다 보니까 우리도 클라우드로 좀 넘어가고 싶고 우리도 기존에 있던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싶은데 그걸 하려면 기존의 오라클 서비스들을 이제 연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오라클이 적극적으로 이제 걱정 마. 우리 하던 서비스 이제 다 클라우드로도 연동되고 하니까 네. 넘어와라고 하니 이 전통적으로 1977년부터 있던 회사의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라클에 그렇겠네요. 있는 서비스로 함께 넘어가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기업 안에서는 정말로 강한 또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최근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라클의 버스는 지나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렇다면 오라클과 비슷하게 성장할 회사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네. 소장님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좀 주식으로 그렇긴 추천이 하지만 아니라 네. 이런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을 또 우리가 지켜봐라 이런 네. 의미인 거죠. 네, 실은 이제 지난 6월에 저희가 방송 때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이제 조금 다루다 말았던 그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인터넷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메리 미커가 6년 만에 AI 관련된 트렌드 보고서를 내서 저희가 방송에서 했었고 분량이 340페이지 분량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나온 기업들이 정말로 최근에 제가 이후에 보니까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그 외에 아직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예. 상당히 관심을 받는데 어느 부분에서 특히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냐? AI 인프라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오픈 AI 같은 회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네. 그 밑에 있는 서비스 이제 어떤 회사들인데 그 중에서 좀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던 회사 중에 하나가 아스테라 랩스라는 회사더라고요. 네. 이 회사가 실제로 이 보고서에도 나온 회사인데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칩들을 연결할 때 이 교통망이 중요해지고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통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교통망을 최적화를 잘하는 회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떠한 연결을 할 때 데이터에 대한 선들을 연결하는 신경망의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도 제가 보니까는 지난번에 저희가 6월에 할 때가 한 $92 정도 수준의 주가였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보니까 $229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인프라 관련된 회사 네.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 AI가 학습을 할 때 레이어를 단순화시키는 이 회사는 예. 아직 비상장이긴 한데 바스트 데이터라고 불리는 바스트 데이터라는 회사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적으로 AI가 얼마나 최적화할 수 있느냐라는 쪽들이 좀 뜨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 데이터에 대한 특화한 것들이 AI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AI 데이터 관련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건 비상장 회사긴 한데 실제로 이제 이 보고서에도 나온 회사가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관리하거나 인프라를 관리하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요. 오라클이 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니까.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 보고서에서도 실은 오라클을 주목하고 있었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제 AI 시대가 본격화되는 초입에 오다 보니 이제 이걸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망을 구축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을 두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요즘 오라클 소식과 함께 창업주인 레리 앨리슨 이 사람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그냥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일단은 좀 너무 특이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 좀 별론데라고 하는데 악동 이미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 악동 이미지와 고집이 네. 이런 비즈니스를 바꾼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재평가를 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악동이죠. 왜냐? 일단은 기행을 조금 해요. 그러니까 예. 사치도 좀 있고 뭐 요트를 산다든지 예, 갑자기 성을 예. 하나 산다든지 그런데 또 화법도 상당히 직설적이고 그리고 이제 목표한 바가 있으면 무조건 해내는 약간 이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네. 더 놀라운 거는 지금 81살이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AI를 모르실 나이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이제 1944년생이시고 그런데 이제 CEO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의장 겸 CTO 기술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 40%가 급등한 그날 네. 하루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최고 갑부가 되기도 했어요. 네, 일론 머스크의 이제 그 기록을 깨고 왜냐하면 이분이 오라클에 실제 엄청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보니까 이제 지분의 41%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급성장을 했고요. 이제 이런 관점들 때문에 이 글로벌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뒤에 있던 중추인 오라클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지금 81살임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현역으로 그것도 CTO라는 가장 네. 액티비티한 네. 분야에서 활동을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분의 인생 스토리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예. 일단 1944년에 태어나기도 정말 흙수저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예. 19살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9개월에 폐렴을 심하게 앓았고 그리고 이제 생후 9개월에 그리고 시카고의 이모 부부에게 입양이 돼서 길러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양아버지가 너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거다 이런 반복적인 말을 계속 듣고 살아서 자존감이 좀 짓눌려진 상태였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증명하려는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연이어 입학했지만 두 번 모두 중퇴를 했고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바로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로 향해서 10년 이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혔고요. 그러다가 1977년에 이 말씀드렸던 오라클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실은 CIA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 암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이 사람이 이 CIA와 함께 그러니까 미국 중앙정보국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의 그 키워드를 따서 회사 이름을 진 거고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계속 독점으로 하고 있었는데 1990년에 예. 실은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네.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목표 지향적이다 보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네. 이 실제로 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계약까지 매출로 잡았던 예.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막 이제 스캔들이 퍼지고 이거 회계상 숫자 부풀린 거다, 뭐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오히려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 CEO인 앨리슨의 생각이 야 오히려 내가 더 공격적이고 독단적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수많은 기업들을 무자비하다라는 이야기가 들을 정도로 인수합병을 하거나 예. 강력한 움직임을 갖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게 피플소프트라는 회사를 2003년부터 18개월 동안 예. 적대적 인수전을 시작을 하거든요. 18개월 동안요. 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2003년 6월에 실제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 강조했던 피플소프트가 이 JD 에드워즈라는 회사 경쟁사였는데 그 회사에 합병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야 너네 사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오라클이 18개월 동안 이 피플소프트를 사버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피플소프트는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에 포이슨필이라고 해서 자기의 마지막 방어책을 내는데 예. 내가 만약에 팔리게 돼서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없어지면 그것에 대한 이제 다른 회사들이 쓰고 있었을 거잖아요. 네. 해약금을 몇 배를 줄게라고 하면서 엄청난 방어를 했지만 그 돈까지 다 물어내면서 오라클이 쉽게 말해서 그 회사를 사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언론전은 엄청 합니다. 무려 14조 원을 넘는 돈을 갖고 인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플소프트의 CEO가 나중에 오라클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병적인 기업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목표를 갖고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CEO이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많이 하는 CEO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런 CEO가 계속 실제 이 길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있었던 방향과 전혀 다른 형태의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도 그전 이제 그다음 방향이니까 이거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밀고 갔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방향성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최근에 좀 재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정말 뭔가 봤다, 찍었다 그러면 과감하게 몰아붙이고 사람들에게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추진력이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요. 이분 사실 또 트럼프하고도 아주 친하잖아요. 맞아요. 정치 자금도 기부하고 뭐 자문 역할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면 AI 꽂히셨고 네. 추진력도 좋고 트럼프라는 든든한 우군도 있으니 네. 앞으로도 엄청나게 관련 기업 인수합병이나 뭐 하겠는데요. 그런 확률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여담이지만 이제 우리가 말해 틱톡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알죠. 틱톡이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랑 막 여러 가지 옥신각신해가지고 미국에 팔리니 많이 그랬잖아요. 예. 그때 그 미국의 그 틱톡을 운영하는 주인공이 누가 될 거냐? 네. 그때도 오라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라클한테 넘겨라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실은 또 그 행정명령이 9월 말에 또 한 번 더 결과가 나와요. 계속 미뤄지곤 있지만 예. 어쨌든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오라클이 기존에 했던 것들 미국 정부의 어떤 힘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도 또 이 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일 때 이 오라클의 또 위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반대쪽에서는 과연 이 오라클을 또 경쟁할 이 시장이 커지니까 예. 꼭 오라클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러한 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피버팅이나 네.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예측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